지금부터 84회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1번, 다음 중 현재 시점, 자, 일정 시점이죠. 자, 일정 시점에다가 동그라미. 자, 기간이에요, 시점이에요. 시점이죠. 시점이에요. 자, 일정 시점에, 자, 시점이 포인트예요. 시점이 포인트. 어떻게 할까? 빨간색으로 할까? 네. 자, 시점이 포인트예요. 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 자산 동그라미, 부채 동그라미, 자본 동그라미.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는 무엇입니까? 3번의 재무상태표이죠. 그쵸? 이런 거 맞추셔야 돼요. 이런 것만 맞추어도 여러분 충분히 합격합니다. 자, 2번. 다음 중 비유동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자산은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잖아요.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보유하는 자산이고 비유동자산은 1년 이상 보유하는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알죠? 우리가 1년 이내가 단기고 1년 이상이 장기니까 포인트는 단기냐 장기냐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고 비유동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잖아요. 유동은 1년 이내고 비유동은 1년 이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비유동 자산이 아닌 것이 뭐냐 그런 뜻이니까 결국은 단기간 보유하는 자산이 아닌 게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답 몇 번이에요? 네, 그냥 1번 답으로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쵸? 얘는 장기니까 비유동이고요. 그러니까 비유동은 장기하고 그냥 같은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뭐 물론 근본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같은 말이죠. 그리고 건물이라든지 기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1년 이상 계속 쓰는 것들이죠. 그래서 비교동 자산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많이 하시면은 내공이 쌓여가지고 그냥 보는 순간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물론 뭐 그쵸? 좀 야비한 방법이지만 자 계정과목 적용록 가가지고 비유동 자산에는 뭐 투자, 유형, 무형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여기를 뭐 따지면 되겠지만 이거 언제 찾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이런 거는 그냥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그냥 내공으로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현금 및 현금 총자산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거 별표 하나 치세요. 이 문제는 전산회계 1급뿐만이 아니고 전산회계 2급, 전산세무까지 해가지고 계속하는 문제예요.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현금 성자산에 뭐가 있는지 기본 수업에서 배웠죠? 자, 첫째 뭐 있습니까? 현금, 둘째, 당좌예금, 셋째, 보통예금, 넷째. 이거 중요하죠.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별표 하나 칩시다. 별이 좀 이상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뭐 현금에는 여러분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폐와 주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타임 발행수표라든지 그렇죠. 뭐 가계수표, 자기야수표, 뭐 일람 출급 어음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통화대용증권이죠. 그런 통화대용증권들까지 현금에 포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런 것들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걸 뭐 지금 와가지고 뭐 처음 들어본다 이러면은 이거는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 수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수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구하면 얼마인가 물어봤으니까 자 당좌예금 반금쌤이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죠. 그럼 20만 원 더하고 우표는 통신비죠. 우표는 현금도 아니고 당좌예금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지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기가 도래한 사채이자표 이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기본 수업 했을 때 쌤이 성공 배타고 대우로 일가자 그쵸? 그거 설명할 때 그 공사치 만기 좌표
맞죠? 성공배 타고 할 때 공채사채. 그러니까 공채사채의 만기 이자표를 다른 말로 만기가 도래한 사채 이자표 그렇게 불러줘요. 이거는 이제 통화대용증권, 즉 현금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봐요. 그렇죠? 그다음에 배당급 지급 통지표 당연한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외우기만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를 갖다가 물어보시면은 제가 또 이거 적어 드릴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적어 드린 것보다는 교재에 가가지고 그쵸? 당좌 자산에서 정말 첫 시간에 다 배웠던 거니까 이건 진짜 성의를 보여주셔야 돼요. 꼭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암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런 것들을 외우기만 하면은 그냥 점수 맞는 건데 그냥 외우기 귀찮으니까 그쵸? 여러분들은 맨날 자기하수표만 외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타임 밸런스표하고 두 개만 외우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암기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20만 원에서 12만 원 더하고 30만 원 더하니까 얼마예요? 62만 원.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4번은 여러분들이 분개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볼까요? 선수 수익으로 계산한 임대 수익에 대하여 기말 결산을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로 인한 영향으로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봐봐요. 자, 먼저 우리가 알죠. 선수 수익으로 계상한까지는 봅시다. 자, 선수 수익으로 계상한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끊고. 그럼 이거는 계상을 했던 얘기. 자, 계상을 했던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장부에다가 기록했다는 얘기죠. 즉, 분개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계상을 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분개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경리가 자, 세입자한테 선수란 말이 뭐예요? 먼저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변에 뭘 받았을까? 그 당시에 현금 받았겠지. 근데 이게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별로 그냥 표시하고요.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현금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현금 그리고 이걸 대변에 뭐예요? 원래는 임대료로 분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경리는 이걸 어떻게 했다?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으로 분개한 게 아니고 선수 수익으로 분개했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평소에 분개를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는 결산 문제를 잘 푸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의 시험장에서 결산 문제에 좀 약하신 분들은요, 이 문제를 먼저 풀면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분개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죠. 정확한 단기분의 임대료를 구해가지고 드디어 나중에 어떻게 한다? 대변에다가, 어, 임대료 얼마, 이렇게 분개하고, 차변은 뭐, 그렇죠. 단기 임대료만큼은 먼저 받은 수익이 아니니까 얘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럼 차비는 어떻게 해요? 선수 수익 이렇게 우리가 분개하잖아요. 이 내용은 결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이 내용은 풀 수가 없어요. 혹시나 이 내용을 풀고 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우리 똑같은 이 84회 있죠. 84회에서 우리가 풀었던 쌤이 항상 이렇게 실물을 먼저 설명하고 이론 설명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실물을 먼저 풀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실무 강의를 할 때 요 결산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여기에서 좀 비슷한 그런 느낌에 대한 내용을 쌤이 여기서 설명을 했죠. 기억나십니까? 이런 느낌을 이해하신 분들이 지금 풀려고 하는 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쌤이 결산 문제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그쵸? 너무 올라간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아무튼 이거 나중에 정리하면은요. 대변에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한다? 단기에 임대료 잡고 임대료만큼은 단기 거니까 미리 받은 게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수 수익에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한다? 이거를 제거하잖아요. 단기분만큼을. 그래서 우리가 이 분계를 뭐라고 하죠? 결산 정리 분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분계를 해야 되는데 이 분계를
했다 하지 않았다, 수행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 이분계는 했는데, 위에 있는 이분계는 했는데 밑에 있는 이 결산 분계를 안 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if 만약에 이 분계를 했다면 차변의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채는 뭐예요? 감소해야 되겠죠. 맞죠? 감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분계를 했다면 대변은 뭐예요? 수익은 만다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분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분계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부채를 감소시켜야 되는데 부채를 감소를 안 시켰으니까 부채는 증가할 것이고, 즉 이 말은 부채가 과대하게 계산될 것이고, 수익은요, 수익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발생을 시키지 않았으니까 수익은 많아졌을까요? 작아졌을까? 수익을 만들어야 하는데 수익을 안 만들었으니까 수익은 오히려 작아졌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답이 뭐예요? 선수 수익으로 계상한, 그러니까 얘는 분개했으니까 여기서는 답을 찾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서 기말에 만다 단기의 임대로 계상해가지고 2분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2분기를 했으면은 부채가 감소하고 수익이 발생할 건데 안 했단 말이지. 2분기 자체를 아예 안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부채는 감소하지 않았으니까 부채가 많아졌을 것이고,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수익이 작아졌겠죠. 그럼 답은 부채의 과대, 수익의 과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부채는 과대라고 돼야 되는데 과소라 되어 있으니까 이건 답이 아니고, 그쵸? 얘들은 아예 뭐 상관이 없는 것들이고, 그쵸? 그럼 답은 누가 된다? 수익이 과소되었죠. 수익이 과소계산되었다.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나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어떻게 한다? 스킵을 하고 쉬운 걸 먼저 푸셔야 됩니다. 자, 4번 문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요. 4번이 답이었습니다. 5번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유형자산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유형자산은 영업을 목적으로 1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유형자산은 절대보다 판매 목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판매하기 위한, 이 말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지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경제적 효익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쉬운 말로 뭐라고 했죠? 돈이라고 했잖아요. 돈, 머니, 그쵸? 그럼 경제적 효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에요. 즉 뭐다? 미래, 얘를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 돈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유형자산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유형자산은 건물, 그쵸? 비품 이런 거잖아요. 그럼 내가 치킨 사업을 해요. 그럼 치킨 사업을 하려면은 건물도 있어야 되고, 책상 의자 있어야 되고, 닭을 튀기는 기계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형자산이에요. 얘들이 있어야만 미래에 돈 벌 수 있는 거죠. 얘들이 없으면 미래에 돈 못 벌어요. 그쵸? 그래서 얘들이 있어야만 미래에 돈 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 물리적 형체가 있다. 조금 우리가 흔히 하는 단순한 말로 뭐예요? 눈에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눈에 보인다고 하면 되는데 왜 학자들은 이런 어려운 말을 쓰냐고. 그렇죠? 속상해요. 그렇죠? 아무튼 간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유형자산의 정의 꼭 외우세요. 영업 목적으로 1년 이상 보유한다. 둘째, 미래 경제적 효익을 지닌다. 셋째, 물리적 형체가 있다. 그 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게 뭐냐라고 했으니까 답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왜? 이 판매가 목적이 안 된다니까. 그렇죠? 판매가 목적인 건 뭐예요? 재고자산이지. 그래서 다음 몇 번? 옳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은요, 판매가 목적이다 이런 게 보통 옳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뭐 설명 안 해도 아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 물리적 형체가 있고 뭐 그런 말 나와 있죠.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고, 그쵸? 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형자산이다. 기본 강의도 다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6번. 6번도 계산 문제이죠. 제 쌤이 강의하다 보면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이런 문제는 옛날에는 참 안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은 또 이런 문제를 한 번씩 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수준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문제도 이제 나온다면은 글쎄요. 물론 뭐 전산에게 이렇게 낸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이제 그래도 좀 전산에게 한 1급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의 수험생들에게 좀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나왔으니까 내가 풀어드릴게요. 쉬워요. 이런 거 알죠? 우리 취득원가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업할 때 어떻게 산정된다고 배웠죠? 먼저 구입대금에 뭘 더한다? 취득 시 비용을 더하라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만 더 합시다. 취득 시 비용을 더하는 건데 혹시나 만약에 취득 시에 수익이 나오면요. 취득 시에 수익이 나온다면 걔는 빼면 돼요. 이해되겠죠? 무슨 소린가 하면은 자, 한번 풀어볼게요. 기계를 구입할 때 구입대금이 얼마였습니까? 25만원이죠. 그럼 이게 25만원이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혹시나 취득 시에 비용이 있으면 걔는 빼란 얘기죠. 비용이 얼마예요? 5만원이죠. 근데 이걸 운반하기 위해서 지불한 비용이니까 아무튼 구입한 기계를 운반하기 위해서 지불한 비용은 아무튼 구입을 할 때 들어간 비용이고 또 설치도 했죠. 그럼 이런 설치비 아시죠 여러분? 운반비, 설치비,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 다 더하라고 있잖아요. 그럼 5만 원도 더하고 3만 원도 더해야 되겠죠. 그럼 5만 원도 더하고 3만 원도 더하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만 본다면 취득원가는 얼마입니까? 25에서 5만 원 더하고 3만 원 더했으니까 33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 기계를 구입할 때 이제 테스트를 하고 나서 돈을 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기계라고 하는 것은 구입을 해가지고 돈을 줬는데 만약에 그 기계가 고장나게 되면은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또 나중에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계 같은 거 사게 되면은 이 기계가 고가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운동화를 하나 만드는 기계를 구입을 했는데 맞죠? 이 운동화를 잘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운동화 한 컬레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운동화를 만들어 보니까 잘 만들어지더란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 운동화를 만들 때 들어간 그 비용은 이 기계 장치를 어떻게 한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그게 바로 뭐다? 시제품이죠. 그러면 이 운동화를 시범적으로 한번 어떻게 해본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니까 운동화 한 컬레 한번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5천 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이 5천 원도 더해주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은 얼마예요? 그렇죠. 어차피 얘도 비용이니까 얘도 취득하면서 시제품 생산하는 거니까 시제품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도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취득 시의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가 된다? 33만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쵸? 이 시제품을 버렸다면은 답은 그냥 여기까지 다 하면 되는 건데 얘도 뭐다? 팔았다는 얘기죠. 얼마에? 7천원에. 그럼 7천원에 팔았다는 얘기는 7천원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된다? 취득 시에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만 공부를 했지만은 취득 시의 수익은 뺀다는 거, 이것도 하나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5천원짜리 만들어가지고 일단 팔아가지고 7천원 벌었으니까,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이제 취득 시의 수익으로서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금액 자체는 순액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액으로. 아시겠죠? 순액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5천짜리 취제품 만들어가지고 7천원 팔았으니까 2천원 벌었죠. 그럼 2천원만큼 어떻게 한다? 빼란 얘기예요. 빼란 얘기죠. 그죠? 빼란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합시다. 더 헷갈린다. 산술적으로 그렇죠?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만원, 33만원, 34만 5천원에서 7천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34만 5천원에서 7천원 빼면 얼마가 되는 거죠? 33만원에서 7천원. 갑자기 산수가 안 됩니다. 33만 5천원에서 그쵸? 미안해요. 자, 암산이 좀 잘 안 돼요. 7천원 빼면은 32만 8천 되겠네요. 다음 몇 번? 예,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 시에 수익은 뺀다는 거, 요거 하나만 조금 참고합시다.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기 보이네요, 그쵸? 빼라는 얘기죠, 요순액으로. 이 산수가 안 되었던 것 같아. 자,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7번 버리세요. 버리세요. 이거 이제 또 제가 또 버리라고 하니까 그쵸? 너 이거 뭐 못 푸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물어보는데 못 푸는 게 아니고요. 설명을 제가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뭐 나온다 하더라도 뭐 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버리시면 돼요. 자, 이거 볼게요. 가는 자산의 예상 적도 혹은 예산 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자, 생산량에 근거해야 되겠죠? 여기 뭔가 하면 생산량 비례법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누구 얘기하는 거죠? 정액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기간 감소한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죠? 정일법 얘기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 절대로 답은요. 기억이 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이 출제위원들도 알아요. 생산량 비례법 이런 거, 연수학계법 이런 거는 회계 2급, 회계 1급 잘 안 배우거든요. 심지어는 세무에서도 잘 안 다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액법과 정률법에서 거진 답으로 나오게끔 하지 굳이 막 이렇게 막 사악하게 이런 뭐 배우지도 않았던 거, 다루지도 않았던 거 이런 걸 굳이 답으로 낼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액법, 정률법에서만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물어봐요. 왜 물어보는가 하면은 우리 배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정액법은 그래프가 어떻게 올라가죠? 요렇게 그죠? 우로 평행하고 정률법은 쌤이 기본 수업할 때 우로 하향합니다 이렇게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X축이 뭐예요? 내용 연수고 맞죠?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Y쪽이 뭐가 되는 겁니까? 감가상각 B가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거 답부터 한번 볼게요. 답부터 보게 되면은 답은 4번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니은 디귿.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감가상각 노객의 변화 추이에 따른 감가상각법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가 요 그림이고요. 나가 요 그림이라는 얘기죠. 그럼 요 그림은 답이 뭐다? 4번이 답이니까 니은의 정액법이다 그런 뜻이고요. 얘가 정액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뭐야? 나는 뭐야? 나는 자산의 내용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기가 감소한다. 정률법이다. 그러니까 나는 디귿이 답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정액법이고 얘는 정률법이다. 이게 답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그쵸? 그렇다고 해주십시오. 그쵸? 예. 그러면 얘가 정액법이고 얘가 정률법인데 분명히 우리는 그래프를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배웠는데 쌤 그래프가 왜 이래요?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좀 내용이 좀 쌓여야 되는데 쌤이 수업 시간 때 여러분께 언급했던 요 그림은요. 자, X축은 똑같이 내용 연수이지만 Y축이 뭐예요? 감가상각비죠. 무슨 소린가 하면은 얘는 Y축이
비용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일 때를. 비용일 때는 이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 이거 힘드네, 진짜. 그쵸? 맞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감가상각 B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누계액이죠. 누계액은 비용이 아니죠. 얘들은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서, 그쵸? BS의 대변, 즉 부채 자리에 적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비용이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냐? 비용은 발생주예요. 발생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도에 발생한 만큼만 보여주는 거죠. 근데 누계액이란 말은 뭐예요? 이거는 쌓여가는 것들이니까 쌓여가는 거.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정해법을 쌤이 예를 들어 정해법을. 아, 이거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자, 정해법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해법은, 자, 이건 누계획이에요. 정해법은 여러분들 아시죠? X1년도, X2년도, X3년도, 만약에 비용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1년에 100원씩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100원, 100원, 100원 떨어지니까 그래프가 우로 이렇게 1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용일 때를 얘기한다니까. 근데 누계획은 뭐예요? 쌓이는 거잖아요. 그럼 쌓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X1년도에 100원이 이제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근데 X2년도에는 어때요? 원래 100원이 있었는데 100원이 쌓이게 되면 이제 여기서 200원이 되겠죠. 200원이. 그러면 3년도 후에는요. 200원까지 쌓였었는데 100원이 또 쌓이게 되면은 이렇게 얼마? 300원이 되겠죠. 그럼 이걸 원점에서 이어보게 되면은 그래프가 어때요? 위로 이렇게. 아, 이게 좀 마음이 좀 비뚤어가지고. 미안해요. 그래프가 어때요? 이 점들을 이어보면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누계액이에요. 누계액. 누계액을 연결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밀법도 이제 이렇게 누계액으로 따지게 되면은 그래프가 1에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으로 따지는 거고 이거는 누적된 걸로 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해가지고 공부하시면 되지만 이게 이해가 되기에는 전산회계 2급의 실력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고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매달려가지고 문제를 풀 생각하지 마시고 어라? 내가 본 그림은 이 그림인데 여기는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네? 근데 내가 누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캐치 못했다면은 이거 전산회계 2급 실력자들 보통 이런 거 캐치하는 분들 거의 잘 없어요. 제가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뭐 과소평가했다는 좀 미안한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내용이 되려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듣고 나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수업 시간 때 이런 거 문제 잘 안 나오니까 뭐 강사님들이 잘 안 풀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에 매달리지 말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나중에 찍자. 그게 선생님은 여러분께 권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래도 일단 뭐예요? 정해법 정도는 이해를 됐으니까 이게 이제 니은이구나 정도 아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정밀법으로 했을 때도 어떻게 된다? 정밀법으로 했을 때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 그래프는 한번 나중에 요게 이해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요. 아시겠죠? 자, 7번은 그만할게요. 7번은 그냥 찍자. 찍자. 야, 강사가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걸 찍으라고 하느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찍을 건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괜찮아요. 이런 거 안 틀린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뭐 불합격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이걸 푸시는 분들이 불합격할 소지가 더 있어요. 그쵸?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총계정 원장에 잔액이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그냥 이것만 보면 돼요. 잔액이 항상 대변이다. 그럼 잔액이 항상 대변인 거는 주로 누구예요? BS에서는 대변의 부채 자본이고 그 다음에 IS 손익계산서에서는 대변의 수익이잖아요. 그럼 부채 자본 수익이 나온 답이겠죠. 그럼 누가 여기서 부채 자본 수익이에요? 부채 자본은 한 개도 안 보이죠. 왜? 얘는 자산이고 얘는 비용이고 얘는 자산이니까. 그럼 답은 3번이죠. 수익. 그쵸?
뭐 설마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 없겠죠? 자기 자리에 항상 자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조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올바르게 묶은 것은 무엇입니까? 재고조선이 쌤이 아까 전에 재고조선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판매가 목적이다. 그렇죠? 판매 목적.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판매가 목적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적어 놓으세요. 판매. 그러니까 그러면 판매다 이 말 나오면 얘는 재고자산이에요. 그럼 판매라고 이제 느낌이 딱 오는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거는 판매가 아니죠. 이거는 영업용이니까. 이거는 이제 유용자산이고요. 근데 판매용은 B가 보이네요. 그럼 이거는 찍더라도 인간적으로 이제 3분의 찍으면 안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A는 유용자산이니까 A도 찍으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2번과 4번 중에서 답이 되는 건데, 공장에서 사용하잖아요, 이것도. 공장에서 사용하면은 이거는 파는 게 아니죠. 파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C지. 우리 공장이 예를 들어서 신발 공장이야. 그러면 당사가 만든 제조한 신발은요, 팔아야죠, 나중에. 팔아야지. 그러니까 쌤이 얘기했죠. 재고자산의 종류는 세 가지 뭐가 있다? 상품, 제품, 원재료. 이것만 외워도 그냥 맞죠? 점수는 맞추는 겁니다. 그럼 상품, 제품, 원재료.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산학의 1급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럼 B, C가 답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만 잘 풀면 돼요. 자, 10번. 12월 30일 날 장부를 조사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는데 19년도에 기초자본이 얼마입니까?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과감하게 T자를 좀 그려가지고 풀라고 했죠. 자,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는 버려야 되는 문제와 버리지 말아야 되는 문제,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문제 나오면은요, 무조건 BS 두 개 그리고 BS가 뭔지 알죠? 자꾸만 저한테 물어봐요. BS가 뭔데요? 속상하죠, 그쵸? 자, BS는 재무상대표.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재무상대표 BS, IS가 손익계산서죠. 뭐 그런 건 다 알고 있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게 이제 1월 1일, 이게 이제 12월 30일. 우리 기초수업 때 배웠죠. BS는 항상 기초와 기말 두 개를 그려야 되고, IS는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하나만 그리면 된다고 했죠? 자,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은, 자, 보세요. 12월 말일 날에, 요게 12월 말일 날이라는 것은 기말이잖아요. 그럼 기말에 장부를 조사해가지고 다음 같은 자료를 얻었다. 그럼 여기에는 자산과 부채는 기말 거예요, 기초 거예요? 기말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차피 여러분들 이건 알 거 아니에요. 응? 이건 알잖아요. 차변에 뭐, 차변에. BS 차변에 자산. 그쵸? 대변에 부채, and 자본이잖아요. 그쵸? 힘들어요. 자, 잠시만요. 자, 화면에 잠시 멈추고 쌤이 미리 다 적어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항상 BS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이죠. 물론 IS는 실제 실무에서 쓰는 것은 뭐였습니까? 보고용 IS였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 풀 때는요, 그냥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 이렇게 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12월 말일 날에 자료기 때문에 기말이죠. 그러면 기말의 자산의 총액이 얼마예요? 150만 원이다. 그럼 제가 이거를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한다? 여기를 놓고요. 왜냐면 기말의 자산이니까. 그럼 부채도 기말 거니까 그대로 얘를 어떻게 한다? 여기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자본이 얼마가 나오죠? 자본이. 자, 자본을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자산 150에서 60을 빼니까는 자본은 얼마? 90만 원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비용과 수익도 볼게요. 그럼 수익은 얼마? 40만 원. 그쵸? 비용은 얼마? 35만 원. 그럼 이게 이익이잖아요. 1년 동안 40만 원 벌어가지고 35만 원 썼으니까 여기에 5만 원이 뭐예요? 5만 원이. 여기 5만 원이 단기순 이익이잖아요. 맞죠? 이게 5만 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쌤이 여러분께 얘기했잖아.
자, BS는 기초의 자본이, 자, 현재 묻고 있는 게 뭐죠? 기초의 자본이에요. 그러면은 기초의 자본이 얼마냐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 알죠? BS는 항상 기초의 자본이 기말 가서 뭐죠? 증가하면은 이익 나오고, 맞죠? 거꾸로 감소하면은 손실 나오잖아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 이익과 손실은 항상 누구랑? IS랑 같다고 했죠? 그럼 IS 5만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IS가 뭐다? 5만 나왔다는 얘기는 이 자본이 기말에 5만 원 올라가지고 90만 원 된 거죠. 그럼 얘가 얼마였다는 얘기입니까? 85만 원, 85만 원. 다음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편하지 않아요? 우리 시험장에서 이런 거 빠르게 그냥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괜찮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쌤이 여기다 좀 적어도 되겠습니까? 뭐 단기 순이익은 해가지고 왜 기말 자본 마이너스 뭐 기초 자본 뭐 이런 공식 외우면은 기초 자본 놓고 있으니까 여기에 요거를 뭐 X 놓고 기말 자본에 얼마 90만 원 대입하고 단기 순이익 5만 원 대입하고 뭐 그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은 결국은 여러분들 이걸 또 다 그리면서 공부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지 않고도 마음속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돼요. 근데 쌤은 차분하게 한번 풀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도 괜찮아요. 그림 그린다고 해서 이게 뭐 늦게 푼다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푸나 공식으로 푸나 어차피 걸리는 시간 뭐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여러분. 자, 10번 답은 3번이다. 자, 11번. 손익계산서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포함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고 영업의 비용이 있었죠? 우리 영업의 비용 세 가지 정도 쌤이 전에 기본 수업에서 알려줬죠. 영업의 비용은요, 기부금, 그 다음에 이자 비용, 그 다음에 글자 끝에 무슨 손실 이런 거 붙는 것들이 전부 다 영업의 비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조금 기억하시면 돼요.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업의 비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준 누굽니까? 이자 비용이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셔가지고 우리 전산하고 이론 같이 치잖아요. 여기에 개념과목 등록 가가지고 그쵸?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 클릭을 하면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개념 과목 쭉 나오잖아요. 여기 없는 거 찾으면 되는데 이거 언제 다 찾고 있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물론 이렇게 쌤처럼 이렇게 풀어도 괜찮지만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가 뭔데요? 판매비는 물건 잘 팔기 위해서 쓰는 돈이고, 그쵸? 그런 돈이 누구예요? 접대도 해야 되고, 그쵸? 광고도 해야 되겠죠. 관리비는 뭡니까? 말 그대로 회사를 관리하는 거죠. 회사 관리하려면은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힘들어 하면은 회식도 해야 되겠죠. 복리 생비. 그렇게 느낌을 가지고 푸는 거지, 이거를 막 외우고 그러면은요, 나중에 여러분들 전산학이 2급 때는 어떻게 뭐 좀, 그쵸. 뭐 합격을 할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이런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느낌을 못 가지게 되면은요, 나중에 이제 세무라든지 회계 1급 올라갔을 때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복습을 쌤이 시키는 대로 오해도 이상하신 분들은요, 이런 거 나중에 느낌 다 온단 말이에요. 그쵸? 사람이라고 하는 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삘이 있다는 얘기죠, 삘이 온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자, 12번입니다. 다음은 미래상사의 상품거래와 관련된 내용이다. 판매 가능 금액의 별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 문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재고조선에서, 그쵸, 공식 4개 외우고, 또
엄청난 문제를 제가 풀어드렸죠. 자, 우리 1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2번 문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못 풉니다. 진짜 이것도. 그래서 이 문제라는 게 그 수업만 들어도 맞죠? 조금만 공부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공부해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조금이 아니고 좀 많이 공부해야 돼요. 많이 공부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판매 가능액 얘가 중요한 건데 맞죠? 우리가 판매 가능액이 뭐라고 공부했죠? 판매 가능액이 이거잖아요. 자, 우리 이거 또 T자리 한번 그려봅시다. 자, 쌤이 매출원가 공식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매출원가 공식 여러분들 그냥 영혼 없이 막 외우는 게 아니고요. 요 그림으로 외우라고 했죠. 상품은 항상 자산이니까 어느 변 차변이 창고다. 그럼 창고에 뭐가 있어요? 전기에서 넘어온 거 기초상품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순매입이 있다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내 창고에 얼마만큼 이만큼의 상품이 들어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이만큼의 상품이 바로 뭔데요? 내가 이번 연도에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죠. 얘기했잖아요. 내가 옷을 팔아요. 그럼 이건 뭐죠? 전기에서 넘어온 거. 2월 상품이죠. 우리 기초 상품이 다른 말로 전기월이죠. 전기에 팔고 남은 게 넘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럼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얼마 있어요? 40만 돼 있죠. 40만 원. 그렇죠? 이게 40만 원. 근데 이게 모자라니까 어떻게 한다? 물건을 좀 더 떼와야 되겠죠. 그게 순매입이에요, 순매입. 그 물건을 좀 더 떼우고 나서 이제 떼우고 나서 어떻게 한다? 얘를 팔아버리면 대변이 뭐가 돼요? 팔아버리면 대변에 팔아버린 만큼 매출원가가 되는 거고. 그렇죠? 팔고 남은 거는요. 기말 상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쌤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결국 이 기초상품은 저번 연도에서 못 팔았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팔아야 되는 거고 순매입은요. 이게 모자라니까 또 사온 거죠. 그럼 순매입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순매입 공식 뭐죠? 총매입에서 매입 애누리와 환출을 빼면 되는 거죠. 매입 할인. 그럼 계산기. 자, 총매입이 얼마 있어요? 80만 원. 자, 순매입만 구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이 아닌 거, 애누리 이런 거 빼야 되겠죠. 근데 환출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매입 할인도 안 보이죠. 그러면 애누리만 빼면 돼요. 마이너스 4만 원.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76만 원이죠. 결국 순매입이 76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1년 동안 판매 가능한 금액은 얼마예요? 40만 원하고 70만 원 합해서 얼마? 116만 원이죠. 그래서 답은 그냥 4번 나온 거예요. 허무하죠. 그렇죠? 그래서 왜? 판매 가능 금액은 판매가 가능한 금액이거든 말 그대로. 그 쌤이 자, 요 매출원가 공식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매출원가는 결국 공식이 뭐예요? 매출원가는 자 그림 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지금 뺄게요. 순매입을 더하고 기말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매출원가는 기초에서 순매입을 더하고 기말을 빼잖아요. 기초에서 순매입을 같은 면 더하고 다른 면 기말을 빼잖아요. 그게 매출원가죠. 근데 이때 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만큼이 판매 가능액이라고 했죠. 즉 무슨 소리냐? 요까지가 판매 가능액이에요. 그렇죠? 그럼 판매 가능액 중에서 팔아버리면 매출원가가 되는 거고 그렇죠? 팔아버리면 매출원가가 되는 거고 팔고 나오면 기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판매 가능액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두 개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개. 그럼 기초는 여기에 있었으니까 끌어오고 순매입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순매입은 여기서 이거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답은 얼마? 이 두 개 합이지 합. 그래서 40만 원하고 16만 원 더하면은 116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근차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세요.
나에게 매출원가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116만원 요 두 개 합해서 기말 상품 누구 45만원 빼면 되는 거죠. 거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입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으로서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여러분들 기본 강의 때 배웠죠. 배웠으니까 뭐 그냥 한번 기본 강의 때 배운 거 그냥 내용 찾아가지고 답을 고르시면 돼요. 우리 이것만 하면 되죠. 회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첫째, 거래가 발생하면은 뭐 한다? 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전기를 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하면 됩니까? 결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거래가 발생하고가 뭔데요? D, 거래가 발생하죠. 그러면 1번과 4번은 절대로 뭐다? 답이 될 수가 없지. 왜? 거래가 일단 발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거래가. 그럼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분계를 해야 되겠죠. A. 그리고 뭐합니까? 전기해야 되겠죠. G. 그러면 D, A, G가 먼저 돼야 되겠네. 아, 잠시만. 이거 4번이 아닌데. 그쵸? 미안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답이 아닌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그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지금, 쌤이 지금 새벽에 찍고 있어가지고. 자, 그래요. 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DH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 보니까 DH까지는 똑같거든요. 맞죠? 그럼 이제 B가 먼저냐, C가 먼저냐 이 뜻인데, B가 뭔데요? 시산표. 그럼 C는 뭔데요? 결산분계죠. 그렇죠? 뭐를 먼저 해야 될까? 먼저 하는 거는요, 이제, 결산분계가 먼저냐, 시산표가 먼저냐 이건데, 일단은 시산표를 먼저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시산표를 작성을 왜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시산표 작성 쌤이 왜 한다고 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없으십니까? 예, 시산표는 전기가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대 가가지고 뭐 한다? 결산 작업을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는 시산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몇 번? 3번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시산표 작성해가지고 전기가 잘 되었다. 그러면 이제 뭐 한다? 결산하자 그 얘기죠. 그럼 결산할 때 뭐 합니까? 그렇죠. 일단 분계부터 해야지. 결산 분계. 이건 알죠? 수동 결산, 자동 결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뭐 하죠? 그렇죠. 이제 얘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완벽하게 모든 이제 원장을 마감을 해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수익과 비용은 손익으로 마감하고, 맞죠? 그 다음에 자산부지 자본은 차기 이율로 마감한다. 그런 내용이었죠. 적어드릴까요? 자, 첫째 우리가 총리정 원장 마감할 때 첫째 뭐부터 마감하죠? 아시는 분? 뭐 이런 것까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첫째, 수익과 비용을 먼저 마감해요. 뭘로? 손익으로. 이거는 한 번씩 물어보기 때문에 좀 암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보통 학습은 안 하지만, 그쵸? 이거는 물어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수익과 비용은 손익으로 마감하고 끝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산과 부채와 자본 마감하는데 얘들은 손익으로 마감하는 게 아니고 다음 기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차기 이율로 마감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뭡니까?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면 되겠죠. 결산보고서가 뭔데요? 그냥 재무상대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이게 결산보고서예요. 자,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이 순서대로 그냥 외우세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거 외우세요. 이거 외우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14번. 거래 종류를 연결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손익거래, 교환거래, 뭐 혼합거래 이런 게 있는데 손익거래는 어떤 거였죠?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손익거래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손익거래는요, 차변과 대변 중에 그냥 한 변에 올리 수익과 비용만 있는 거래요. 아시겠죠? 근데 교환거래는 차변, 대변 둘 다 자산부지 자본만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는 절대로 교환거래는 수익과 비용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혼합거래는 차변과 대변 중 한 변에 자산, 부채, 자본 중에 한 놈, 수익, 비용 중에 한 놈. 아시겠죠? 예, 혼합된 거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분개를 해봐야만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이 문제 볼 때는요, 분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먼저 1번에 이자 수익 1000만원만큼을 현금으로 받다. 이 차변은 뭐죠? 현금 1000만원 들어오죠. 대변에 이자 수익 1000만원. 자, 일단 분개부터 할게요. 자, 2번. 2번은 영업용 비품을 10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줬다. 그쵸? 그냥 먼저 풀이부터 할까요? 풀이부터 하죠. 자, 1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차변에 누가 있어요? 자산. 대변에 이자 수익이 있죠. 그럼 쌤이 얘기했죠. 일단 차변과 대변에 현금은 자산이고 이자 수익은 수익이죠. 그쵸? 근데 여기 뭐예요? 절대 수익 비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래가 교환거래니까 얘는 교환거래는 아니겠죠. 그러면 차변과 대변 중에 한 변에 수익과 비용만 있는 거래. 만 있는 거래죠. 그럼 얘는 수익만 있죠. 요 한 변에. 그럼 이게 손익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업용 비품을 10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럼 차변에 뭐 들어오죠? 비품 들어오죠. 얼마? 100만원. 자산의 증가. 대변에요. 현금 주었죠? 100만원. 자산의 감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비품도 자산이고 현금도 자산이죠. 그러면 이거는 양변에 보니까는 절대 수익과 비용이 한 개도 없죠. 수익과 비용이 한 개도 없으면요 무조건 교환거래예요. 그러니까 교환거래는 무조건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만 이루어진 분계예요. 그쵸? 이런 분계를 만들어내면은 무슨 거래다? 교환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3번. 보험료 200을 현금으로 주었죠? 그럼 차변에 뭐 보험료 얼마? 200. 대변에 현금 얼마? 200. 그럼 어때요? 얘는 무슨 거래? 손익거래죠. 왜? 얘는 비용이고 얘는 자산인데 어라? 비용과 수익이 나와 있죠. 그러면 절대 수익 비용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비용이 있으니까 교환거래는 아니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차변 대변에 수익과 비용만 있는 거래. 그러면 수익과 비용 둘 중에 한 변에 수익과 비용 둘 중에 한 놈만 있으면 돼요. 손익거래가 맞죠. 그럼 다음 몇 번이다 틀린 것은 1번, 2번, 3번 다 맞으니까 4번이 틀렸죠. 왜 틀렸느냐? 영업용 건물을 1000만원에 구입했죠. 그럼 차변에 뭐 건물 얼마? 1000만원. 근데 대변에 뭐다? 1분을 현금 주기로 했다. 그럼 대변에 현금 나가죠. 맞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간지 몰라. 왜냐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대요. 그럼 대변에 뭐 미지급금. 그럼 뭐예요? 차변의 건물 자산이고 대변의 현금 미지급금 요 자산이고 부채죠. 근데 차변 대변의 수익과 비용이 하나도 안 보이죠. 올리 자산과 부채만 있죠. 그러면 올리 자산과 부채와 자본만 있으니까 교환거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혼합거래가 아니라는 얘기죠. 혼합거래가. 이해되겠죠? 만약에 혼합거래가 되려면은요, 요 두 개에서 얘가 자산, 부채, 자본 중에 하나가 있고, 요 밑에 뭐 미지급금 말고 뭐 수익이나 비용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뭐 전산회계 2급에서만 나오는 그런 고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회계 1급이나 세무에서는 잘 안 다룹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갖다가 솔직히 온라인이니까 이렇게 해드린 건데 오프라인에서는요 그냥 이거 버리라고 해요. 이런 거 버려도 근데 이게 공부하면 쉬운 거거든요. 저는 버리라고 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합격다해요. 자, 이제 15번입니다. 다음 계정 기입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저하고 그 기출문제 강의를 공부하면서 이거 전에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이제 내용이 조금 쌓여야만 알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걸 보고 이게 어떤 거래인지를 한번 추론해봐라 그런 뜻이죠. 그쵸? 그럼 선생님이 전에 이제 전기된 거를 분계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전기가 된 거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T자 계정에 바드럼 계정에 대변에 8월 3일 날에 현금이 나와 있죠. 그럼 이런 거 다 보는 순간 이거는 분계다 전기다 전기다 이거는 기초 수업 된 거죠. 그러면 전기한 것을 우리가 분계로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쉬워요. 자, 현금은 그대로 놔두고요. 맞죠? 요 바드럼을요 내리면 돼요. 그럼 내릴 때 바드럼이 자 내릴 때 여기 여기로 가면 대변이 내리는 거고 여기로 가면 차변이 내리는 거죠. 그럼 대변에 가는 거니까 대변에 내리면 돼요. 그럼 대변에 내린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바드럼이 대변에 현금하고 같이 분계가 되려면요. 바드럼이 대변에 내리면 돼요. 대변에 내릴 때도 짝대기를 긋고 요 바드럼을 그대로 대변에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만약에 얘가 차변에 만약에 어떤 개념 과목이 있어가지고 차변에 내리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개념 과목이 있으면은 자 얘를 이제 차변에 내리게 되면요. 그때는 바드럼이 차변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대변에 내릴 때는 대변에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개정 과목하고 분계 만들 때는 차변에 내릴 때는 차변으로 이렇게 내리면 되고 대변에 내릴 때는 대변에 내리면 돼요. 그리고 금액만 그대로 이제 뺏기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분계 이렇게 만들면 돼요. 차변에 현금, 대변에 바드럼이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바드럼이 대변에 사라지고 현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현금을 받았다는 얘기죠. 현금을 왜 받았을까? 받을 엄에 대한 돈을 받을 때가 되었으니까 현금이 들어왔겠죠. 그럼 바드럼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거니까 그런 뉘앙스를 찾으시면 돼요. 답은 2번이네요. 그렇죠? 다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자 15분까지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자, 상세하게 좀 설명하는 과정에서 쌤이 항상 시간이 길어지는데 자, 참 미안해요. 제가 좀 빨리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지나가고 싶지만 제가 또 성격 자체가 좀 확실하게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좀 과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좀 오래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부분은요, 굳이 쌤 강의를 듣지 말고 좀 배속으로 빨리 좀 돌려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84회 이론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